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입니다. 최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옆 테이블에서 부쩍 자주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야기죠. 누가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광풍은 광풍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전 세계 GDP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약 20%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좀 더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20%가량 더 비싸게 거래된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20%면 한 개당 400만 원가량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벌어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가상화폐에서 핵폭탄 투하 지점,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 언젠가 터질 폭탄일 텐데 주변에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기를 기도해야 되나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12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경기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세금 문제라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변동금리 대출인데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할래요? MOR 금리를 기준으로 할래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MOR 금리는 또 뭔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또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걸 놓고 요즘 기업들이 골치 아픈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하고요. 네. 메탄,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얼마만큼 배출할 수 있느냐라는 권리를 줍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공장 돌리다 보면 나오니까 그 대신 그냥 배출하지 말고 가정에서 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듯이 그렇죠. 기업용 종량제 봉투네요. 너는 한 3봉지 정도 1년에 배출할 수 있어. 네. 좀 큰 기업은 너 5봉지 정도 배출해도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할당량이 있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정부가 일단은 공짜로. 그렇습니다. 기업들에만 정부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나라마다도 그 또 큰 봉지가 또 이렇게 할당이 돼 있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 교토의정서라는 데에서 전 세계가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물론 미국은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할당량들을 정하고 점점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고요. 3년마다 조금 할당량을 줄여가는 식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배출량을 우리나라는 줄여가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할당량을 줄인다는 건 공짜로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의 양을 매년 조금씩 줄인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그거 정부에서 받은 거 다 버렸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거나 혹은 그래서 더 배출해야 되면 우리는 동네 가게 가서 종량제 봉투 사다가 배출하면 되지만
기업들은 그거 그럼 정부에서 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뭐 봉지로 얘기하면 봉지가 한 봉 정도 남았다. 예. 그러면 이 거래소에 가서 이 봉지 사갈 사람 하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남는 기업도 있을 테니. 예. 그럼 부족한 사람이 와서 나 그럼 그 봉지 사갈래. 그리고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배출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까지만 해도 이게 톤당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네. 톤당 2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 11월 달 들어서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1월 24일 날 최고치인 2만 8천 원을 찍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오른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한테 이 가격 급등과 관련돼서 안정책이라든지 뭔가 대책을 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겁니다. 종량제 봉투를 더 쓸랜다 하는 기업들은 많고 네. 저희는 남아서 팔래요 하는 기업은 적으니 봉투 가격이 올라가는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3년마다 이 할당량을 줄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까지 이제 1차 계획이 끝나고 네. 내년에 다시 할당량을 정부가 줄여주는 또 한 번의 할당량을 지금 기업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 내년도부터 3년간 이 할당량을 아직 기업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가 얼마의 할당량을 받을지 아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업들도 지금 탄소 배출권을 거래소에다 안 내놓는 거죠. 아 그렇겠죠. 정부가 갑자기 좀 더 많이 줄이면 그 또 다시 배출권 사야 될 테니까. 가격이 올라가기도 할 예. 거고. 그러니까 예. 그 봉지 나 또 사야 되는데 내가 굳이 팔 필요 없잖아. 그러고 회사에서 그 할당량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톤당 한 2만 8천 원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톤당 한 9,7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이 탄소 배출권이 유럽보다 3배가 비싼 뭐 거의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할당량을 알려주든가 좀 더 풀어주든가 예, 뭘 해주든가 해야지 계속 우리는 이걸 살 수도 없고 안 사자니 그렇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종량제 봉투 9,000원짜리 사다 쓰면 안 됩니까? 그거? 9천만 원짜리라고 하나요? 예. 국제적으로도 거래는 가능한데 네.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서로 있는 다르겠죠? 상황이고 우리 네. 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다른 동네 거 못 샀듯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좀 빨리 좀 정해주지 왜 어렵게 안아주고 있답니까 이 부분을? 이게 그 부처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뭐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사실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6월에 기획재정부로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걸 다시 환경부로 주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환경부로 다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처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거 2차 배출권 할당 계획 이런 것들을 정부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3년마다 이렇게 큰 틀로 배출권 할당을 기업들에도 주고 기업들 내에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혼란이 지금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에 일단은 전체적인 할당량은 뭐 임시로 배정을 하고 네. 그리고 내년에 2차 감축 로드맵을 다시 정부는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그렇군요. 이게 전 세계에서 다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안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동네 아파트는 그냥 쓰레기 막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이것도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싼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느냐. 그게 결국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걸 텐데 이 대기 환경이야 우리가 우리 하늘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나요? 어디 옆 나라에서 또 싹 밀고 오면 여전히 또 오염되는 거니까. 네. 이거 왜 남들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이런 고민도 하겠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우리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비용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제 경쟁에 있어서도 상품의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강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그 시행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뭐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이 좀 좋아지겠지. 대의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고 어느 정도 글로벌 그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라는 의미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이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조금 자국 이기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 교토부정서 시행 때서부터 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유럽이 먼저 하겠다는 건 하여간 미국은 일단 반대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그래서 좀 비난을 받았던 뭐 그런 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사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더 엄격하게 우리 깨끗한 하늘을 위해서 더 엄격하게 갈 거야라고 방향성이 정확하다면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른 환경에도 투자하고 해서 줄일 텐데 이게 또 언제 또 다시 완화될지도 모르고 네. 에이 하지 말자 할 수도 있으면 그럼 우리 투자한 우리는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리바게뜨의 제빵 근로자를 본사가 직고용하세요라고 하는 정부의 지시에 대해서 네. 파리바게뜨는 별도의 합작법인이 고용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좀 다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하라고 명령한 기일은 넘긴 상태죠.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과태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바게뜨 측은 3자 합작사를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고요. 그래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 협의회 그다음에 이제 제빵 기사들이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을 지금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에 제빵 기사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 고용되는 것을 찬성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각서를 받았냐면 저는 본사의 직접 고용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 반대합니다라는 각서를 받아놨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조 측 그러니까 제빵사들의 노조 조직이 있는데요. 이 노조 측에서는 본사가 이 각서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서가 사실상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각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불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강압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그 3자 합작법인에 만약에 제빵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대부분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네.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요? 지금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사 측에서는 이게 진정한 의사를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바로 그 고용 계약서를 작성으로 들어가겠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그 사람들의 순수한 의사를 우리가 들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빵사들이 어디로 가고 싶냐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게 불법 파견의 형태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논리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반대로 파리바게뜨처럼 아니 그게 우리의 직원이 아니고 가맹점주들이 필요로 해서 나간 분들이니까 별도 파견업체에서 나간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하는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제3의 업체를 세워서 고용하면 된다고 하는 건 가장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상은 처음에 고용노동부가 지시를 했던 거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벗어난 부분인 거죠. 이러면 지금도 예. 이미 제3의 업체에서 파견되어 있는 제빵사가 빵을 굽고 있는데 사실은 또 업체 만들면 그건 제4의 업체잖아요. 예. 제4의 업체에서 파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긴 상황인데 일단 법적 다툼을 본안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파리바게뜨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안에 이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일단 보완책으로 3자 합작법인이라는 것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 제시를 한 상태고요. 이쪽으로 많은 제빵 기사들이 온다라고 하면 예. 제빵 기사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고용노동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천공항 이야기도 좀 하나 들어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미국 뉴욕 JFK 공항 운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미국 공항을 우리나라 인천공항 직원들이 가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공항 중에 하나인데요. 1948년에 이 JFK 공항이 문을 열었는데 연간 이용객이 한 6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근데 워낙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되고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최근에 약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체 터미널 개선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우리도 이제 인천공항인 제2 여객 터미널이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몇 개의 여객 터미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터미널을 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권을 따내겠다라고 지금 참여를 선언을 한 상태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재무구조도 상당히 튼튼하고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따낸다라고 하면 이 공항 서비스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여러 가지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는 미국 직원한테 맡겨놨더니 영 안 된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것보다는 네. 미국에서는 국적을 떠나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차피 고용은 미국에서 일어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운용자는 어디가 돼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시영 씨가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창구에 갔더니 가기 전에 금리를 이 은행 저 은행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똑같은 변동금리 대출인데 어떤 은행은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오르내리는 대출이고 또 어떤 은행의 상품은 MOR 금리라는 거에 연동한다고 하고 이자가 매번 변하는데 그 변하는 기준이 은행마다 다르더라. 그럼 소비자는 뭘 선택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대부분의 시중은행이요. 변동금리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창구에서는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오르내리는 그런 대출 상품을 주로 안내하는데요. 이 코픽스라는 건 아시다시피 시중은행들의 평균 자금 조달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이자 주고 빌려오는데 은행들은 그럼 이자를 얼마나 주고 돈을 빌려왔는가 그걸 따져보고 아 이게 은행의 돈 장사 원가구나 할 수 있는 바로 그 금리, 그게 바로 코픽스 금리인데요. 일부 은행들, 특히 농협 계열의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변동하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MOR 금리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금리를 정해서 그거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낯설어서 그렇지 MOR 금리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은행이 돈 구해오는 방법 중에 금융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구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금융채에 자기들이 지불하는 금융채 이자가 바로 MOR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나 MOR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시중금리에 따라서 내 대출금리가 변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둘 중에 뭐가 낫거나 나쁜 게 있지 않겠느냐,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한 거냐 이게 꼭 알고는 싶으실 텐데 그건 뭐가 좋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코픽스보다는 MOR 금리가 약간 더 변동성이 크기는 한데 그 말은 뭐 금리 내려갈 때는 또 더 빨리 내려간다는 뜻도 되니까요. 뭐가 더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소비자한테는 뭘 기준으로 변동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든 간에 그 기준이 되는 금리에서 내가 얼마나 더 가산금리를 물기로 약정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은행이든 기준이 되는 코픽스든 MOR이든 그 기준금리에다가 나한테만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자를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해 주는 곳이 나에게 유리한 곳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은 고객한테 코픽스로 하실래요? MOR로 하실래요? 선택하세요 그러잖아요. 또 코픽스로 할게요 그러면 신규 기준으로 하실래요? 잔액 기준으로 하실래요? 선택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은행이 우리 보고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뭘 선택해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을 맡기죠. 그런데 가산금리는 은행이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금융회사들이 혼자 정해버리고 나서 우리한테 선택권 안 주는 거 그걸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해야 되고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내미는 건 사실은 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걸 은행들이 이미 다 계산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내미는 거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전문가들에게 최근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중요한 거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고 나라 밖에서는 미국 정부가 세제 개편하는 걸 중요한 이슈라고 꼽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야 뭐 내가 내는 세금이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되지만 다른 나라가 세금 제도 바꾸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인지 오늘은 이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LG경제연구원의 김영주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많은 세금들 중에 기업들의 이익에 물리는 즉 기업이 내야 되는 법인세를 크게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던데 35%가 명목세율이었다가 무려 그 20%로 15%포인트나 깎아주기로 했다는데 이게 결정되고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 즉 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원과 하원의 그 법안이 똑같았다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상원에서 내놓은 감세안하고 하원의 감세안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율을 20%로 하자. 여기까지는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네.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 시기를 하원에서는 내년부터 하자. 상원은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2019년에 하자. 그리고 뭐 개인 소득세율은 또 얼마 이게 조금씩 달라서 네. 이거를 이제 일치시키는 흔히 말하는 그 양원 협의회 조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원칙,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법인세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합의가 끝나서 아마 뭐 빠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도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 법인세를 내리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특히 이제 외국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 보고 이제 미국 법인세 싸졌으니까 여기 와서 사업하세요라는 신호라고 하던데 실제로 20%로 미국 법인세가 내려가면 미국 이외의 곳으로 국가로 나가 있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들어갈 만한 인센티브가 되나요? 아, 예, 조금 되긴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율을 낮춘 이유 중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정작 미국 내에서는 좀 다각적인 그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법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당연히 이 업체들은 이제 법인세율이 내려가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가만히 앉아서 고마운 거죠, 뭐 그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제 배당도 늘릴 테고 또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올려줄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법인세율이 내려가면 이제 미국 경기가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단 가장 이제 우선적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그 이제 해외 기업들이 얼마나 신규 투자를 더 할 것이냐 하는 미국에다 겁니다. 예, 미국에다가요. 아무래도 신규 투자를 많이 해야 뭐 자본 투자도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업들의 투자라는 게 딱 세율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의 뭐 임금이라든지 시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보통 한 2, 3년 혹은 뭐 길면 4, 5년 정도의 작업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겠군요. 대신 이제 일단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점에서는 이미 미국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은 굉장히 환영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 기업 중에 미국 내 생산비 부담이 너무 커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본래 미국에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뭔가 경쟁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지기만 하면 돌아가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당연히 좀 환영을 하고 있죠.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미국의 세율만 내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두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야 두 나라 중에 세율 비싼 곳에 세금을 문다 이렇게 배워서 저희도 예. 그래서 그거 뭐 미국 한쪽만 낮아진다고 특별히 좋아지겠나 싶긴 한데 아예 돌아갈 기업들이야 뭐 미국 세금만 내면 되니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미국 세율이 그동안 높다는 이유로 예. 미국 이외에 뭐 아일랜드 같은 다른 나라에다가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기업들한테도 그동안 왜 그렇게 세금 안 내냐고 혼내는 게 아니라 세금 깎아줄 테니 얼른 네. 갖고 와 그 돈 그런 정책이라면서요?
예, 그 안도 포함이 되는 그걸 이제 흔히 환류 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익의 몇 퍼센트를 자기들이 가지고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되느냐를 이제 좀 민감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율이 낮은 곳을 그 좀 찾아서 흔히 말하는 이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수익을 자꾸 분산시키거나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제조업의 경우는 이게 이제 설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나들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떤 환류 감세 즉 이제 앞으로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거나 혹은 낮게 매기겠다 그러면 네. 굳이 복잡하게 해외에다가 이익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 규모가 워낙 크고 보통 뭐 연간 1조 달러 이상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액이 단순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외에 쌓여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게 결국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 이런 다른 쪽에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예상 때문에 또 관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든지 그럼 다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그럼 달러로 바꿔서 돌아가야 되니까 각국에서 달러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럼 달러가 지금은 좀 약세로 돌고 있는데 다시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환율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까지 고민하는 건 좀 오바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해외 그 자금을 남겨둔 기업들이 예. 그 돈을 달러로 남겨뒀느냐 아니면 뭐 유로나 엔화나 이런 다른 자산으로 남겨뒀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을 보는데요. 그 이제 정확하게 알려진 숫자는 없고 보통 그런 걸 분석하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은 대략 한 20에서 40% 정도는 달러 이외의 자산, 뭐 엔이나 유로나 금이나 이런 예. 걸로 돼 있을 테고 이 돈들이 이제 달러로 바뀌게 되면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 기업에 대비해서 좀 이제 환율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일본에 있는 제조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은근히 그걸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환류 감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사실상 무조건 미국으로 돈을 빼갈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 세율이 뭐 거의 없거나 혹은 뭐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낮춰주기 전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요. 대신 미국에서 내놓는 이 환류 감세안이 일종의 당근이라면 채찍을 또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그 조세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낮은 세율을 찾아다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채찍이 완성된다면 이걸 촉진할 수 있겠지만 당근만으로 뭐 그 기업들이 당장 돈을 옮긴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중국에 투자돼 있던 자금도 미국이 세금을 깎거나 그러면 그냥 미국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싶어서 투자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줄 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걱정도 합니까? 예, 그런 걱정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단순히 이 세율 문제만은 아니고요. 예. 최근 이제 중국 내에서 그 미국 기업에 대한 반감들이 커지고 있고 또 미국 기업들 내부에서도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제 보호주의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낮은 임금을 통해서 어떤 이익보다 차라리 미국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방패막 보호무역 장벽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가전업체들을 요즘 제소하고 있는 월풀도 과거에는 중국에 사업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장들을 전부 미국으로 이제 리쇼어링을 해서 되돌리면서 이제 미국 행정부를 압박해서 월풀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실물 자본의 이동은 분명히 그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자본 중에 이제 금융 자본들이 또 있죠.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채권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자본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즉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런 형태로 운용하고 있던 업체들은
거기서 운용하던 돈을 미국으로 이제 돌려보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기로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만 보면 다 좋은 일들만 벌어진다는 시나리오예요. 쭉 듣다 보니 우리는 주변에서는 좀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이렇게 항상 경제가 좋아지면 그거 다 다른 나라도 다 깎죠. 근데 문제는 세금을 깎아주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그게 국가 부채로 늘어나는 걸로 연결되고 해서 정부가 써야 할 곳에 돈 못 쓰기도 하고 그런 악순환도 있으니까 세금을 함부로 못 깎는 걸 텐데 이 부분은 어떤 고민을 한 겁니까? 이제 과거 그 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그때 또 한번 세금을 굉장히 크게 깎아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요. 항상 그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게 실현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깎아주게 되면 결국 세율은 깎아줬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그 기업의 투자나 생산이 늘지 않아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즉 미국 정부가 이 감세안을 만들 때 기대한 거는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달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 매출도 늘고 고용도 늘면 총 세수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인데 실제로는 이런 어떤 조치가 그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미국으로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목표로 했던 세수 증가 효과보다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레이건 때의 경험이었고 그렇겠군요.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자꾸 보호무역 조치들을 좀 무리할 정도로 내놓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과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을 의시해서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면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다 세일 들어가면 좋잖아요. 기업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복지 지출이라든지 그런 정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제 못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뭐 소득 양극화를 초래해서 소비의 문제도 감소시킬 있을 수도 것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경제는 뭘 선택해도 좋기만 한 게 없더군요. 절대 없습니다. 예, LG경제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한 토막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분이 나오신다는 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박영리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골치 아픈 이야기 좀 덜어놓고 옛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도 요즘엔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 주제는 농촌의 옛날 얘기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 농촌 얘기는 항상 그래서 농촌에서 사람이 많이 와서 강남이 개발됐답니다. 이렇게 조연으로만 등장을 시켰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농촌을 주인공으로 해서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네요. 뭐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경제 발전을 했어? 그러면 여기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고 뭐 아파트 많이 짓고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이 얘기했지. 그때 농촌은 뭐 했어? 그러면 그냥 농촌은 농촌이었어. 그런 이야기로 넘어갔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반성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산업이 급성장하던 때에는 농촌 떠난 젊은이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분들이 근로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도농간 인구 분포도로도 이분들이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산업화 바람 속에서 이촌 향도를 택한 농촌 젊은이들이 1970년에서 80년 사이, 그러니까 요 10년 동안에만 최소 300만 명에 이릅니다. 굉장한 숫자죠. 와, 30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그렇죠. 해서 1970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3,088만 명이에요. 네. 여기에서 도시 인구가 1,270만 명에 불과한데 반도 안 됐네요. 1970년에는. 그렇죠. 40%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불과 10년 만인 1980년에 전체 인구 3,740만 명, 이 중에 도시 인구 비율이 2,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반이 넘는군요. 전체의 한 60% 가까운 수준으로 도시인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도시 인구가 훨씬 많죠. 농촌 그렇죠. 인구보다. 완전히 정말 시소가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70% 상황입니다. 정도 네.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 말은 어찌 보면 농촌 생활을 하다가 도시로 가야겠다는 결단을 내린 분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그 말은 또 농촌의 입장에서는 또 큰 충격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더구나 농촌은 그 온 가족이 한 마을에서 왜 서로 얼굴 다 아는 사이잖아요. 네. 저도 어릴 때 그 마을 앞에 나가면 저희 할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집에 있니 이러시는 분들 계셔서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예. 농촌의 몰락이 결국은 영농 후계자들을 서울로 밀어올린 그런 동력이 됐습니다. 1964년 작품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을 보면요. 네. 그래서 여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서울을 가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가고 싶어 미치겠던 서울에서 이 이주해온 농촌 젊은이들은 답심리나 그 청계천 천변에 있는 판자촌에 사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런 세월을 견디면서 우리의 산업 일꾼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겠어요. 이 무렵에 농촌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을 텐데 새마을 운동 지금 생각하면 지붕 색깔 바꾸기. 그렇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새마을 운동인데요. 1970년 4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을 바꾸자 그때는 개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해서 새마을 운동의 첫 사업은 시멘트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요. 국가가 농촌에 현물이나 현금을 직접 주면서 뭔가를 해보자 전 국가적 사업을 시작한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네. 1971년에 그래서 내무부가 전국 마을 3만 3천여 곳에 각각 335포대씩 시멘트를 내려보내요. 일단 집을 고쳐라. 현대식으로 집을 고치고 지붕을 개조해라. 이런 사업이었는데 네. 하천의 그 굽이굽이 흐르는 하천조차도 시멘트로 메워서 직선으로 흐르게 해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가기도 지금 생각하면 합니다.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초가지붕, 뭐 굽이굽이 흐르는 하천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기 시작한 게 이 시점부터고요. 근대화가 공업화, 규격화의 형태로 농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무렵이라면서요? 그렇죠. 새마을운동 정신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걸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컨대 1963년에 전라북도 공무원 수가 1203명에 그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원이 새마을운동 10년 차였던 1980년이 되면 공무원 수가 8,109명으로 늘어나요. 8배 가까이. 그렇죠.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전라북도 인구의 수는 248만 명에서 223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오히려 줄어드는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한 명이 감당하는 인구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네. 그 사이에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중심으로 온갖 그 뭐 부녀회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대신 시작합니다. 예전에 안 하던 일을 많이 하게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1980년이 아주 상징적인 해였던 게 새마을운동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아주 기념비적인 문화 콘텐츠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1088회 동안 이어진 MBC 문화방송의 전원일기입니다. 그때 김 회장 때 큰아들이 군청 산림계 과장이었고요. 네. 그 집 둘째 아들 그러니까 유인촌 씨가 맡았던 게 영농 후계자 역할이었어요. 저는 기억 안 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사회적 분위기하고 맞물리면서 최고 네. 시청률이 42%까지 올라갑니다. 42% 네. 시청률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이상이 그 시간엔 전원일기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와. 저는 그래서 예전에 뭐 지난 정부 때지만 유인촌 씨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디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배용준 씨보다 훨씬 더 인기 많았다고. 특급 스타였죠 그때는. 그럴 때가 있었나 저는 가물가물해서 몰랐는데 전 왜 알죠? 방금 말씀하셨던 네. 시청률이 42%였다면 네. 뭐 그 말이 꼭 틀린 말도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때는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지금은 대체로 그냥 주민센터에 앉아 계시면 대부분 거기서 앉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죠. 이때는 현장에 무조건 바빴겠어요? 나가시는 거죠. 예. 일단 장화 신고 모짜리 놓는 데까지 나가세요. 해서 품종도 농민들이 못 골라요. 통일벼 심을 때가 됐습니다. 통일벼 심으세요 하면 통일벼 심어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관리는 사실 훨씬 까다로웠다고 해요. 그 수온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하지만 품종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농업 자금을 쓰고 지분 개조하고 농기계 같은 걸 보급받고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상 국가가 농업을 관리하기 시작한 게 이 시점부터예요. 그때부터 농가 부채도 슬슬 늘어났겠네요. 그게 새롭게 참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니 그렇죠. 모아둔 돈 있었겠습니까? 1970년에는 농협에 빚진 농민이 전체의 30%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이 되면 농협에 빚진 농민의 비중이 한 80%까지 늘어납니다. 농촌의 소득은 지금 통계를 봐도 뭐 도시의 소득보다는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고생하더라도 도시 갈래요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과거부터 계속 그랬었죠. 이게 70년 기준으로 도시의 절반밖에 안 됐었어요. 소득 수준이. 농가 소득의 수준이. 네. 그런데 그 새마을운동 와중에 농기계, 농약, 비료 이런 게 보급이 되면서 74년에 잠깐 도시가구 소득을 추월하는 적이 그런 있습니다.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듬해부터 또 다시 역전이 돼요. 상황이. 그리고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안 되는 게 도시에선 아빠 혼자 벌고 보통 엄마가 애들을 돌봤단 말이죠. 그랬죠. 근데 예. 농촌에서는 무제한이에요. 출퇴근의 개념도 없고 온 가족의 노동력이 무제한으로 투입이 되는데도 못 이겼다. 이거는 농촌의 상황이 그만큼 굉장히 열악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1인당 소득은 한 번도 도시를 앞서본 적은 없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그 우리가 근대화 시기에 신자가 붙으면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새 신자에 열광을 했는데 네. 그 신농촌이 우리의 농촌을 정말 행복하게 했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해서 쌀 같은 것들도 커피처럼 한 봉지에 작은 봉지지만 단가를 높이는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보는 건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참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부 예산도 그쪽에서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네. 그것도 또 우리의 일부니까요. 어떡하겠습니까? 네. 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빠른 경제 성장의 대가이기도 하겠죠. 네. 예,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은 없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있었는데 작년 6월에 기획재정부로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걸 다시 환경부로 주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환경부로 다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처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거 2차 배출권 할당 계획 이런 것들을 정부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3년마다 이렇게 큰 틀로 배출권 할당을 기업들에도 주고 기업들 내에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혼란이 지금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에 일단은 전체적인 할당량은 뭐 임시로 배정을 하고 네. 그리고 내년에 2차 감축 로드맵을 다시 정부는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그렇군요. 이게 전 세계에서 다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안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동네 아파트는 그냥 쓰레기 막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이것도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싼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느냐. 그게 결국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걸 텐데 이 대기 환경이야 우리가 우리 하늘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나요? 어디 옆 나라에서 또 싹 밀고 오면 여전히 또 오염되는 거니까. 네. 이거 왜 남들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이런 고민도 하겠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우리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비용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제 경쟁에 있어서도 상품의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강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그 시행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뭐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이 좀 좋아지겠지. 대의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고 어느 정도 글로벌 그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라는 의미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이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조금 자국 이기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 교토의정서 시행 때서부터 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유럽이 먼저 하겠다는 건 하여간 미국은 일단 반대하고 네. 그리고 국제적인 그래서 좀 비난을 받았던 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입니다. 최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옆 테이블에서 부쩍 자주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야기죠. 누가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광풍은 광풍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전 세계 GDP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약 20%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좀 더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20%가량 더 비싸게 거래된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20%면 한 개당 400만 원가량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벌어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가상화폐에서 핵폭탄 투하 지점,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 언젠가 터질 폭탄일 텐데 주변에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기를 기도해야 되나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12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경기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세금 문제라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 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사실은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더 엄격하게 우리 깨끗한 하늘을 위해서 더 엄격하게 갈 거야 라고 방향성이 정확하다면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른 환경에도 투자하고 해서 줄일 텐데 이게 또 언제 또 다시 완화될지도 모르고 네. 에이 하지 말자 할 수도 있으면 그럼 우리 투자한 우리는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리바게뜨의 제빵 근로자를 본사가 직고용하세요라고 하는 정부의 지시에 대해서 네. 파리바게뜨는 별도의 합작법인이 고용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좀 다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하라고 명령한 기일은 넘긴 상태죠.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과태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바게뜨 측은 3자 합작사를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고요. 그래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 협의회, 그다음에 이제 제빵 기사들이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을 지금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에 제빵 기사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고용되는 것을 찬성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각서를 받았냐면 저는 본사의 직접 고용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 반대합니다라는 각서를 받아놨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조 측, 그러니까 제빵사들의 노조 조직이 있는데요. 이 노조 측에서는 본사가 이 각서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서가 사실상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각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불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강압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그 3자 합작법인에 만약에 제빵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대부분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네.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요? 지금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사 측에서는 이게 진정한 의사를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바로 그 고용 계약서를 작성으로 들어가겠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그 사람들의 순수한 의사를 우리가 들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빵사들이 어디로 가고 싶냐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게 불법 파견의 형태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논리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기업도 있을 테니 예, 그럼 부족한 사람이 와서 나 그럼 그 봉지 사갈래 그리고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배출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까지만 해도 이게 톤당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네. 톤당 2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 11월 달 들어서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1월 24일 날 최고치인 2만 8천 원을 찍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오른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한테 이 가격 급등과 관련돼서 안정책이라든지 뭔가 대책을 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더 쓸랜다 하는 기업들은 많고 네. 저희는 남아서 팔래요 하는 기업은 적으니 봉투 가격이 올라가는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3년마다 이 할당량을 줄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까지 이제 1차 계획이 끝나고 네. 내년에 다시 할당량을 정부가 줄여주는 또 한 번의 할당량을 지금 기업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 내년도부터 3년간이 할 할당량을 아직 기업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가 얼마의 할당량을 받을지 아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업들도 지금 탄소 배출권을 거래소에다 안 내놓는 거죠. 아 그렇겠죠. 정부가 갑자기 좀 더 많이 줄이면 그 또 다시 배출권 사야 될 테니까. 가격이 올라가기도 할 예. 거고. 그러니까 그 봉지 나 또 사야 되는데 내가 굳이 팔 필요 없잖아. 그러고 회사에서 그 할당량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톤당 한 2만 8천 원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톤당 한 9,700원 정도 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이 탄소 배출권이 유럽보다 3배가 비싼 뭐 거의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할당량을 알려주든가 좀 더 풀어주든가 예, 뭘 해주든가 해야지 계속 우리는 이걸 살 수도 없고 안 사자니 그렇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종량제 봉투 9,000원짜리 사다 쓰면 안 됩니까? 그거? 9천만 원짜리라고 하나요? 예. 국제적으로도 거래는 가능한데 네.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서로 있는 다르겠죠? 상황이고. 우리 네. 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다른 동네 거 못 샀듯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좀 빨리 좀 정해주지 왜 어렵게 안아주고 있답니까 이 부분을? 이게 그 부처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뭐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사실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네, 변동금리 대출인데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할래요? MOR 금리를 기준으로 할래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MOR 금리는 또 뭔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또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걸 놓고 요즘 기업들이 골치 아픈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하고요. 네. 뭐 메탄,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얼마만큼 배출할 수 있느냐라는 권리를 줍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공장 돌리다 보면 나오니까 예. 그 대신 그냥 배출하지 말고 가정에서 우리 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듯이 그렇죠. 예. 기업용
종량제 봉투네요. 예. 예. 너는 한 3봉지 정도 1년에 배출할 수 있어. 네. 좀 큰 기업은 너 5봉지 정도 배출해도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할당량이 있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정부가 일단은 예, 공짜로.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에만 정부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나라마다도 그 또 큰 봉지가 또 이렇게 할당이 돼 있거든요. 예. 이게 2012년도에 교토의정서라는 데에서 전 세계가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물론 미국은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할당량들을 정하고 점점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고요. 3년마다 조금 할당량을 줄여가는 식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배출량을 우리나라는 줄여가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할당량을 줄인다는 건 공짜로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의 그렇죠. 양을 매년 조금씩 줄인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그거 정부에서 받은 거 다 버렸는데 뭐 공장이 잘 돌아가거나 혹은 뭐 그래서 네. 더 배출해야 되면 우리는 동네 가게 가서 종량제 봉투 사다가 배출하면 되지만 기업들은 그거 그럼 정부에서 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뭐 봉지로 얘기하면 봉지가 한 봉 정도 남았다. 예. 그러면 이 거래소에 가서 이 봉지 사갈 사람 하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